편안한 오후 보내고 계십니까? 뉴스와이드 이상훈입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오늘 이재명 대표를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현재 대장동 비리 의혹 그리고 위증교사 의혹 등 3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4번째 재판도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요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민주당. 오늘은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법사위 회의를 열었습니다. 최병 특검법을 다뤘는데요. 이렇게 민주당의 독주가 계속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별다른 대책도 없이 그저 의원총회만 매일같이 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슈들과 함께 저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생면부지 얼굴도 모르는 이 조폭 불법 사채업자 출신의 부패 기업가 한테 벌금을 북한에 대신 내주라고 하는 그런 중대 범죄를 저지를 만큼 제가 어리석지 않습니다. 아마 2년이라면 이건 내일 사입은 거고. 판결문 분석 절차와 함께 수사에 대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에 따르는 책임의 엄정이 물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소를 했다고요? 네네.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검찰의 이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건 조작, 모해 위증이라고 좀 올리셨는데 이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판결 혹시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제 김성태 전 회장이랑 통화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요. 좀 말 가십시다. 같지 않아. 예. 자, 오늘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추가 기소를 했습니다. 바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돼서입니다. 이미 기소가 돼서 재판을 여러 건을 받고 있는데 추가 기소가 됐기 때문에 재판이 하나 더 늘어난 셈이 됐는데요. 오늘 기소한 내용, 일단 화면으로 좀 간단하게 정리해 보죠. 여기 보시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그래서 제3자 뇌물 등 혐의 불구속 기소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최근에 1심 판결 났잖아요. 근데 5일 만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졌고요. 관련된 요 혐의로요. 그리고 지난해 9월에 같은 사안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었는데 그때 기각됐거든요. 그렇게 따져보면 9개월 만이다. 이렇게 좀 설명이 될 수 있는데 박상수 국민의힘 인천 소호갑 당협위원장 나와 계신데요. 네. 일단 오늘 이재명 대표 기소가 됐는데 핵심 혐의 제3자 뇌물 이거 많이 들어봤던 건데 이번에 여기에 또 적용이 됐네요. 네, 제3자 뇌물 하면은 지난번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예. 그때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그 관계에서 이 제3자 뇌물이 적용이 됐었거든요. 그때 이제 그 사안에서 예. K스포츠 미르 재단 요 사안이 예. 있었죠. 그때 이제 적용이 돼가지고 형량이 굉장히 셌죠. 기억하시겠지만 20년형, 15년형 이렇게 각각 그 선고되는데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했던 게 바로 이 제3자 뇌물 그럼 때문입니다. 여기서 제3자는 북한입니까? 북한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3자에게 예. 이게 보통 이제 뇌물죄는 이제 증례자와 수뢰자가 대항범 관계예요. 서로 그렇죠. 맞받아 이렇게 가는. 보통 뇌물이면 주는 사람 받는 사람 받는 이건데. 사람, 네, 1대1 예. 관계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증례자가 있고 수뢰자가 제3자. 다른 누군가가 다른 있다. 누군가가 받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대가 관계와 그다음에 이제 그에 대한 그 부탁을 하는 관계가 분리되어 있는 거죠. 네, 그러다가 그렇게 이제 돼 있는 관계인데 지금 이 사건은 검찰이 굉장히 조금 전략적으로 사건을 수사를 했고 기소를 했다는 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으로 일단 돈이 흘러 들어갔어요. 예. 네, 그 점에 대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일단 외국환 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를 했고, 그러니까 외국환 거래법 위반은 사실 형량이 그렇게 높게 나올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화영 지사 9년 6개월 중에서 외국환 거래법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높지는 않은 예. 거죠. 그러니까 이화영 지사가 개별적으로 수뢰를 한 이 부분이 굉장히 높게 인정이 된 것이고,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외국환 거래법, 그러니까 돈이 일단 북한으로 갔다. 예. 800만 불이 갔다. 이 사실을 인정을 법원으로부터 받은 거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이번에 법원이 거기다가 더해가지고 예. 그것이 대북
방북과 관련된 사례금이다. 이걸 받아내 버린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사례금이다 부분을 받아내 버리니까 그렇게 예. 되면 이제 이거는 전형적인 이 수뢰죄 구조가 이제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 거기에다가 이제 스마트팜 사업, 이 스마트팜 사업을 용도로 또 돈이 갔다라는 예. 게 되는 건데 이거는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이죠. 아, 그것도 그 혐의도 또 적용된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그것도 위반으로. 그러니까 이제 처음 시작을 돈이 북한에 갔다라는 것만 인정받으려고 하면서 거기서 그 명목이 스마트팜 사업이고 그다음에 사례금이고 이 두 가지를 딱 인정을 받아버리니까 예. 하나에서 남북교류 협력 관한 법률, 하나에서 제3자 뇌물. 이게 딱 잡힌 거죠. 제3자 뇌물. 그러니까 북한이 뭔가 뇌물 수혜를 본 셈이 됐고요. 그거에 대해서 영향력 행사가 있었냐 없냐. 뭐 이런 거에 지금 그런 혐의로 기소를 한 건데 지금 판결문의 내용 뭐 굉장히 분량이 많다는데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그 얘기 좀 해볼 건데 이에 앞서서 과거에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뭔가 보고를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뭐 통화를 했는가 안 했는가 이 부분이 굉장히 이번에도 핵심 쟁점이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낸 게 있어요.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관련해서 이화영 구치사에게 보고받으신 적 없으십니까? 참 그 소설 가지고 자꾸 그러시는 것 같아요. 김성태와 통화해서 고맙다는 말도 하셨다는데 전혀 기억이 안 나십니까? 소설 가지고 자꾸 그러지 마시죠. 자, 보고를 받았는가 아닌가, 통화를 했는가 아닌가, 그거에 대한 답변은 공통적으로 소설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최진호 변호사 나와 계신데요. 사실 작년 9월에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 이 혐의, 이 같은 사안을 가지고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그때는 기각이 됐어요. 그때는. 그럼 법원에서 뭔가를 인정을 안 해주는 셈이 됐잖아요. 그때는. 그러면 그때 당시 기각됐을 때와 이번에 기소될 오늘 기소된 거는 어떤 사항이 달라진 겁니까? 달라진 건 없습니다.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했는지 여부에 대한 어떤 결정의 차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작년 같은 경우에 영장 실질 심사를 할 때 예. 같은 기록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의 대북 송금과 관련되는 실질적인 관련된지 여부에 대한 소명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의심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 것이죠. 소명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가 있다. 그렇죠. 무슨 말입니까 그게? 결국은 똑같은 걸 보고 예. 이거 이재명 대표한테 실제로 보고됐을까? 이게 확실하냐? 했을 아. 때에 그때 했던 그 재판장 같은 경우에는 이거 좀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판단을 했는데 확신할 수 없다 그거를. 그렇게 한 상태에서 결국 그 이화영 재판에 대해서 검찰이 어떻게 보면 화력을 집중했고 그 심리 결과 재판장 수원지방법원의 신진우 부장판사 같은 경우에는 다각도의 어떤 그 증거를 봤을 때에 예. 어떻게 보면 그 대북 사업과 관련된 최종 결재권자인 결정권자에게 보고했다라는 얘기를 김성태 회장이 들었다라는 얘기. 그 외에도 어떻게 보면 뭐 보고를 했네 이런 얘기들을 사실관계로 확정을 하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영장을 청구를 했을 때는 다툼의 여지가 있었다라고 했지만 1심 판결에서 판결문을 분석해 봤더니만 재판은 이화영에 대한 재판이지만 예. 판결 이후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경기지사에게 보고했던 이런 부분이 확실하게 입증이 됐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린 이제 이것을 재판에 넘기겠다. 이렇게 예. 하면서 오늘 전격적으로 기소를 했다고 하는 게 맞죠. 그 사이에 있었던 1심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재판 결과가 나왔고 판결문 내용이 알려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이쯤 되면 기소해도 된다. 검찰은 판단해서 오늘 기소가 이루어졌다. 이건데요, 지금요.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나와 계신데요. 오늘 이 기소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의 입장은 뭡니까 지금? 그야말로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이번 재판에 대해서 우리 판사께서 제대로 조금 증거 관계를 다 확인하셨냐. 그래서 의문인 거죠. 그러니까 그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최근 내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김성태 씨에 대한 진술에 대해서 재판부가 신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화영의 그 진술보다. 예. 그런데 저희 판단은 김성태라는 사람에 대해서 진술에 대해서 신뢰성이 더해진 것은 안부수라는 아태협의회 회장의 증언이 더해졌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대 1인 상황인 거죠. 그런데 최근에 어떤 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안부수 씨가 이전에 2023년 뭐 3월 이전에는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이라든가 뭐 회의가 있었는가에 대해서 진술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안부수 씨의 딸이 쌍방울로부터
송파구에 있는 오피스텔을 제공받았다고 하는 지금 정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정황이 있어서 쌍방울의 어떤 회유당하지 않느냐. 이걸 모해 위증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것이 더해져서 안부수의 증언까지 더해져서 김성태의 진술이 신뢰가 더해지는 거 아니냐. 이러한 부분이 있고 또 결정적으로는요. 이 어쨌든 간에 김성태라는 분이 이재명을 위해서 41억이라는 돈을 어쨌든 대납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북한으로 가는 입장료를 대신 내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얼굴 한 번도 안 봤는데 전화 몇 번 하고 그리고 또 전화를 했는데 녹취도 없고 증거 하나도 안 남기고 이재명을 위해서 얼굴도 한 번 안 봤는데 이거 41억을 대납한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맞지가 않다. 그래서 또 여러 가지 또 의심되는 정황이 있지만 어쨌든 오늘 나온 것은 이 정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뭐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이 재판 결과가 나왔어요. 1심 결과.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의 입장은 이거 뭔가 진술 과정에서 수상한 게 있다. 의심을 하고 있고요. 동시에 이거는 주가 조작을 하기 위한 돈이 북한으로 간 거지 방북 대가 비용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러나 1심 결과 일단 유죄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판결문 내용이 좀 나오는데 지금부터 이 내용 좀 조금 짚어볼 텐데 우선 첫 번째 내용 좀 다뤄보겠습니다. 지금 보도를 통해서 판결문 내용이 조금씩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일단 이래요. 1심 판결문 중에 300쪽이 넘는다고 그러죠. 근데 여기에 이재명 대표의 이름이 100번 넘게 언급되고 있다. 100번 넘게 언급되고 있다는 거예요. 일단 이 내용 전에 이 김성태 전 회장 관련된 내용부터 좀 불러오겠습니다. 그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일단 1심 판결문상에 이렇게 돼 있대요. 김성태 진술 신빙성이 있다라고 인정을 했다는데 그 내용은 일단 보고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를 했는가? 그러니까 이런 대북 송금 관련된 이런 내용에서 보고를 했는가? 그리고 통화를 뭐 2차례 했다는 얘기했는데 이거를 재판부가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는 건데 이거 일단 최인정 변호사. 네. 이 보고와 통화 부분,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 부분 이화영 그 부지사의 유죄 판결의 결정적인 증거가 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더 나아가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제3자 뇌물죄로 기소된 데에 유죄 증거로 매우 유력한 증거로 쓰일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뭐 검찰에서는 회유를 했네 뭐네 얘기하지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김성태 씨나 아니면은 그 안부수의 그 진술은 검찰에서 진술을 넘어서 법정에서 했던 증거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형사소송법상 법정에서 판사 앞에서 얘기했던 증언들은 그것을 부인한다 하더라도 증거 능력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절대적인 증거 능력이 인정됩니다. 그렇다는 점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은 생각보다 빨리 진행될 여지가 있는데요. 얘기 드는 것처럼 2019년 1월 달에 이게 보면 심양에서 지금 그림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때 이게 북한에 가서 중국에 가서 북한 관련자들과 만나서 식사도 하고 저 자리에서 저 장면이에요. 저 자리에서 이화영 부지사가 전화를 하고 경기도에 있는 그 이재명 부지사에게 전화를 했고 이재명 옆에서 지사, 그래서 지사. 지사에게 전화를 했고 옆에 있던 지금 김성태 회장에게 전화를 바꿔줬다는 건 아닙니까? 그러면서 열심히 하겠다 얘기를 했고 더불어서 저 때만이 아니고 이게 보면 그 2019년 7월 달에 또 쌍방울이 돈을 대고 해서 필리핀 마닐라에서 북한 사람들과 또 만납니다. 거기에서는 이제 그 전에 보면은 돈이 상당 부분 가고 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얘기가 된 거죠. 그러면서 이 지사님 저도 북한에 방문하게 됐습니다. 저도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했고 그 옆에 있었던 안부수 이 아태위의 회장 또한 그 얘기가 왔다. 근데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미뤄 짐작컨대 그것 외에 통화 조회도 했을 것 같습니다. 그 시간 그러니까 객관적인 물증으로서 통화했던 국제 통화했던 내역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돼서 이와 같은 사실을 인정했다고 보는 것이 우리의 어떤 그 판결문 구조상 합리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주옥 행정가 지금 1심 재판부가 저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신빙성이 있다라고 판단하면서 이런 얘기를 판결문에 적었다 그러죠. 직접, 그러니까 여기서는 김성태 전 회장 얘기예요.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라면 믿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인 얘기를 했다. 이런 판단을 했다는데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 구체성이라는 내용들을 워낙 290페이지나 되기 때문에 지금 다들 지금 기자들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뭐 내용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위 특별수행단의
경기도지사가 포함되지 않은 측면과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이후에 어떤 형태로든지 방법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라고 하는, 저는 이게 예를 들어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의 구체성이라고 이해하는 전 뭐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 구체적인 얘기라고 얘기하면서 뭐 백두산에 가는데 최신형 헬리콥터랑 차량을 준비하고 길거리 환영회를 하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 크게 행사를 하겠다라고 얘기했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예. 제가 북한 전문가인데요. 이런 얘기를 하면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에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근데 판사는 북한 전문가가 아니고 소위 남북관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김성태의 발언만 가지고 그 발언 자체가 구체적이니까 뭐 헬리콥터, 뭐 길거리 환영 이런 것들을 하니까 적어도 본인이 듣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한다라는 측면도 분명히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럼 잠깐만요. 제가 이거 이 질문을 좀 좁히면 지금 판사가 구체적이라고 언급한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김성태 전 회장이 이재명 대표의 보고와 관련돼서 본인이 들은 얘기 그리고 통화했던 얘기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진술했다는 거. 그거를 신빙성이 있다라고 지금 재판부가 봤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통화 내용이 그런 거지 않습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와 김성태 둘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당대표에게 전화를 했는데 그다음에 경기도지사에게 전화를 했는데 전화하다 갑자기 전화를 바꿔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야 모르고 통화를 했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김성태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본인이 예를 들면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라고 얘기했다라고 본인의 진술만 있는 거예요. 그게 녹취가 된 내용들이 아니잖아요. 김성태의 기억상의 진술만 있는 것이고요. 이 통화 한 번 하고 또 하나의 내용은 뭐냐면 본인이 이 사업을 잘하고 있으니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이 내용들을 전달해서 이화영 부지사가 소위 그 당시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좀 잘 전달해달라는 내용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외에 어떤 구체성이 저는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이 두 가지가 통화와 전달 과정에 대한 구체성이라고 얘기되는 측면이에요. 저는 이 정도의 구체성이 있다고 얘기하면 왜 재판부가 소위 이재명 당대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화영 전 부지사 간의 지시와 보고 관계에 대해서 판단 안 했죠.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판단을 했어야 되는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도 구체성이 있다면 그 맨 처음에 구속영장 청구됐을 때 법원에서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얘기하는 게 이유가 없었던 측면들이 있는 거죠. 저는 법원 그러니까 그 기속영장 기각할 때 내용과 그다음에 이번 판결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다툼의 여지가 있다거나 또는 두 사람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는 얘기와 관련해서 적어도 구체적인 증거 자체를 갖다가 확증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판결하지 않았는가라고 저는 이제 예측을 하는 거죠. 제가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판결문이 지금 2급 비밀 있는 부분이 포함돼서는 한 350페이지 정도 되고 그 부분이 삭제되고 익명화된 것은 291쪽입니다. 지금 얘기하시는 당사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얘기할 수 없는 내용이 판결문에 상세하게 나옵니다. 그 이유가 어떻게 보면 그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지사의 방북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동기 한 4가지. 그 이외에 구체적으로 진행됐던 것 13가지 합해가지고 15가지 정도의 구체적인 상황이 아주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 내일 정도 되면은 이 판결에서 그 구체적인 그 사람들이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얘기할 수 없었던 내용들이 하나하나 나올 것인데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까 그런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하고 전화를 했을 때 옆에 들은 사람은 뭐 다른 사람하고 얘기할 거하고는 사뭇 달랐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전후 사정에 아주 미묘한 그런 감정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법정에서 다 했고 더불어서 왜 영장을 기각했느냐 하고 그 이후에는 왜 인정했느냐 얘기를 하는데 그 이후에 재판을 1년 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정에서 관련되는 사람들이 일일이 나와서 재판장 앞에서 증언을 다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신빙성이 다 부여된 것이죠. 그 결과 이와 같은 판결이 나왔다고 보는 것이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재판부가 그걸 판단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구체적인 증거가 나왔다는 게 아니라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구속영장을 딱 기각을 했잖아요. 그 이후에 말씀하신 증거가 나왔으면 재판부가 그 구체적인 내용들, 그러니까 본인이 아니면 알 수 없을 만한 내용들이 나왔다 그러면 적어도 지시보고 관계에 대해서 본인이 확증한다라고 얘기하면 왜 재판부가 거기서 판단 안 하냐 이거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구속영장 실질심판의 피고인은 누구죠? 피의자는? 그때는 이재명이고 이 판결의 피고인은 이화영이에요. 그럼 이화영 재판에서는 이화영과 관련되는 것들을 하고 왜 이화영이 이와 같은 것을 했느냐에 대한 동의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재명의 얘기가 104번이나 안 나올 수가 없던 것이고 결국 이화영에 대한 재판을 하면서 보고했는지 여부는 방론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굳이 지금 그 기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재명과의 관련성을 여기에서 굳이 쓸 필요는 없죠. 하지만
맥락 속에 다 예.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평가를 할 겁니다. 아마 미루어 짐작컨대 이재명 대표의 공소장과 오늘 그 밝혀진 이화영의 300페이지 판결문. 이 판결문은 거의 데칼코마니처럼 90% 이상 저는 일치할 것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러면 저희가 평론을 할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부가 판결하지 않은 내용인데 그 내용만 가지고 이재명 당대표가 지시가 있었을 거라고 명징하게 얘기하는 것도 제가 볼 땐 사실과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검찰이 기소를 했으면 기소 과정에서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밝혀지면 될 문제인 거잖아요. 근데 미리부터 확증적으로 그 내용 때문에 이재명 당대표가 확실히 보고받았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도 어긋나고요. 구체적인 증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아직 확증 안 된 내용들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잠깐만요. 판결문 내용이 마저 있는데 그거 마저 소개하고 제가 박상주 위원장께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내용 마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이 판결문에 많은 내용이 있는데 여기 보면 100번 넘게 언급됐고 그리고 경기도의 공문이 북한으로 4차례 발송되는 그 과정이 있었다. 이런 것까지 담겨 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 뭐가 있을 때 올라갔다. 이런 것도 약간의 어떤 신빙성을 인정한 근거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2018년 남북 정상회담 특별수행단에 당시 이재명 지사는 제외가 됐거든요. 왜냐하면 당시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이 포함이 되면서 그 이후에 보도가 차기 대권 관련해서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이 보도가 되는 건데 이런 것에 부담을 느껴서 대북 사업 추진을 서두른 거 아니냐. 뭐 이런 판단까지 판결문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이 재판부는 이런 판단을 신빙성이 있다고 본 근거들 좀 제시했는데 박상수 부위원님, 네. 뭐 지금 논쟁처럼 진행이 됐어요.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황들이 이 판결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보고가 된 것과 같은 그런 정황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예. 사실 이 문제에서 왜 이게 쟁점이 됐느냐? 이화영 부지사 쪽의 그 변호인들이 뭘 주장을 했냐면 이화영 부지사 쪽의 변호인들이 이것은 주가 조작을 위한 돈이었다. 예. 이걸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은 판단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거가 다 채택됐어요. 계속 지금 민주당 쪽에서 증거가 채택 안 됐다고 그러는데 증거가 다 채택됐다니까. 심지어 그 국정원 블랙 용어는 증인으로 와가지고 증인신문도 했어요. 다 했어요. 그 국정원 문건도 다 채택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실체적 사실관계를 이제 법원은 확정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돈의 성격이 무엇이냐 이걸 확정지을 수밖에 없는데 과연 주가 조작을 위한 것이냐 아니냐. 근데 판결문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쌍방울의 주가가 급등한 시점과 이 사건이 이렇게 진행된 시점이 다르다라는 걸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다 고려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그걸 고려를 계속 안 했다 그러는데 법원이 바보니까 그걸 고려합니다. 다 나왔는데 현출됐는데 그걸 어떻게 판단을 안 합니까? 오히려 그런 거를 현출시키지 않았으면 그 부분까지는 안 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강하게 주장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히 짚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 과정에서 뭐가 나왔냐? 바로 북측에 4차례나 공문을 보내서 이재명 당시 지사의 방북을 요청하는 이 공문이 4차례나 올라갔단 말이에요, 북측에. 그러면 방북에 대한 것이 과연 추진되지 않았느냐, 방북에 대한 것이 추진된 것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가 몰랐느냐, 4차례나 공문이 올라갔는데 어떻게 몰랄 수가 있느냐, 이게 나온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박원순 당시 시장이 당시 여당 쪽에서 그 차기 대권의 주자라고 이렇게 볼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럼 보도가 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죠? 그게 이제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 동기가 나온 거예요. 동기가. 그러면 이게 도대체 대북 사례금으로 볼 수 있는 동기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박원순 시장과 이재명 지사는 이 대권 경쟁 관계였고 그러한 관계에서 이재명 지사가 서둘러 추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동기가 있었다는 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점들이 정황적으로 이런 것들이 적시가 되었고 그러한 점들이 이 판결문에 나온 거예요. 왜 나왔을까요? 바로 주가 조작이라고 주장했으니까 나온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거 강성필 부위원장께 지금 손을 들여서 반박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죠.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것들이 상당히 그럴듯하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럼 결국엔 카더라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 지우고 나면 남는 게 결국은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당시 도지사한테 보고했냐 안 했느냐예요. 아니 동기라든지 뭐 박원순이 뭐 대선 후보고 뭐 대선 북한을 못 따라가서 여러 가지 상황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결론은 그게 핵심 키 아니겠습니까? 또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김성태라는 사람이 41억이나 이재명을 위해서 대납을 했는데 본인이 전화도 못합니까? 그래가지고 이화영한테 대신 전화 좀 해달라고 하고 그걸 통해가지고 근데 이화영이 전언을 해줬다라고 하는데 그 이화영이 지금 이재명한테 보고를 안 했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김성태의 진술에 신뢰성을 더해주고 있는 그 안부수라는 그분이 지금 아까쯤도 말씀드렸지만 그분의 진술이 변화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정황이지만 이것도 쌍방울이 그 안부수 씨의 딸에게 주거지를 제공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진술이 바뀌어서 이재명에게는 불리하고 김성태에게 더 유리한 진술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재명 대표에게 이화영 부지사가 보고했느냐라는 증거가 결정적이다. 나머지는 다 입증하기 어렵다. 알겠습니다. 김종욱 전 의원과 함께 뭐 추가로 말씀하실 게 있다고 또 계속 그러니까 지금 요청을 하셨어요. 이제 말씀하세요. 국정원 문건을 말씀하셔서 그런 건데 그런 거잖아요. 2018년 4월 달에 주가 조작의 흐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쌍방울 2018년 12월부터 대북 사업을 시작했다. 판결문에 나온 내용들이에요. 근데 MOU가 언제 체결되는지 아세요? 2019년 1월 19일 날 MOU가 체결이 됩니다. 어떻게 12월 달에 대북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1월 19일 날 MOU를 체결할 수가 있어요. 그 이전부터 사업을 준비해 왔던 거예요. 그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쌍방울에서 대북 전문가들을 채용을 합니다. 왜? 이 사업을 진행할 거니까. 예. 그 사람들 언제 채용했는지 확인하면 다 되는데 해결되는 문제인데 재판부가 이런 내용만 가지고 판단할까요? 또 그리고 많은 글들에 보면 실제적으로 나노스와 관련해서 주가 조작은 2019년 1월부터 시작됐다는 얘기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재판부에 있는 판사가 본인이 이렇게 판단할 뿐인 거지만 다른 정황 증거도 꽤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아까 그렇게 했어요. 최진호 변호사 말씀하세요. 2019년 1월 달에 만나가지고 술 마시고 뭐 전화하고 다 했어요. 그러고 나서 2019년 5월 달에 실제 쌍방울하고 북한하고 자원 개발에 대한 협약을 체결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판결문에 나옵니다. 그렇게 중요한 결정인데도 주가 조작을 한다고 하면 그거 대서특필해야죠. 언론 보도를 안 했어요. 그 이유도 그것도 지금 말씀하신 다 뭐 연장선상입니다만 쌍방울이 대북 사업과 관련해서 주가 부양을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방북을 위해서 대납해주고 그에 따라서 추후에 어떻게 보면은 대권이 가고 했을 때에 큰 이익을 하려고 했다는 그런 흐름이 판결문을 읽어보면 너무나 상세하고 합리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5월이 아니라 1월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판결문을 제대로 읽어보면 5월 달이라고 돼 있습니다. 아니요. 판결문 내용이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국정원 문서에 보면 나와 있다고요. 아니, 판결문을 읽어보세요. 아니, 국정원 문서에 나와 있다. 안부수 씨 1심 판결문에 보면 잠깐만요. 제가 그러면 정확하게 강성필 부위원장 30초 드리고요. 그다음에 박상주 위원장께 30초 드릴게요. 말씀하세요. 30초도 필요 없는데 안부수 씨 1심 재판에 보면은 쌍방울의 주가 상승을 위해서 대북과 관련된 일을 벌였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아, 그거요? 얘기할 수 있어요. 김성태도 처음에는 해외로 도피했어요. 이 해외 도피가 관련해서 교사한테 다 내용이 있어요. 관련이 없다고.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이화영과 이재명 측에서 딱 잡아떼니까 마치 제2의 유동기처럼 진술을 변경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다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박상수 위원장. 뭐 판사를 탄핵하느니 법 왜곡죄는 판사 선출이라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법원을 거의 못 오게 가까울 정도로 생각하다 보니까 이러한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법원이요 이런 부분을 다 고려해서 판단을 한 겁니다. 만약에 이화영 부지사 쪽의 변호인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자료들을 충분히 증거로 제출하지 못했다 그럼 변호인이 제대로 못한 거죠. 항소심에서 제대로 제출하면서 다투셔야 되는 문제인 거고 1심 법원에서 그 부분을 다 고려해서 판결을 이렇게 낸 거고 그 판결에서 이와 같이 대북사례금이라는 성격이까지 나온 이상은 검찰이 이걸 기소 안 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기소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번 사건에서는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지사한테 보고를 했는지 여부가 이화영 부지사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 아니니까 법원이 이 부분까지 판단을 안 한 거죠. 이번에 기소를 했으니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나올 겁니다. 다만 이 보고를 했을 것 같은 그와 같은 정황들이 충분히 넘치도록 적시가 되어 있고 사실관계로 적어도 1심 법원에서는 확정이 돼 있는 상황이죠. 항소심에까지 확정이 되면 이건 사실심으로 인정되는 겁니다. 그때 국정원 문건이 이러이러하다 가지고 와봐야 그건 그냥 많은 증거들 중에 하나인 거예요. 법원이 판단한 거죠. 그리고 그 법원의 판단에서 사실심에서 종결된 거에 대해서는 존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존경하지 않고 영장실질심사 때는 그때 왜 제시 못한 거예요? 영장실질심사는 진짜 말 그대로 도주의 우려와 증거인멸의 우려를 따지는 것이고 영장실질심사 때 보세요.
그때 이화영 부지사의 첫 번째 진술의 임의성을 인정을 했어요. 첫 번째 진술의 임의성을 인정한 그 연장선상이 이번 판결까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게 되게 선택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장 실질 심사에 대한 판사의 판단에 있어서 선택적으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재명 대표에게 유죄에 가깝다라고 막 얘기를 하고 있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짧은 시간에 판단했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그게 선택적이라는 오해를 그게 받는 겁니다. 판결의 본질입니다. 판결에는 불리한 거, 유리한 거 다 나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에 이러한 증거가 있을 때 이것이 믿을 수 있고 이거에 반증해서 반대되는 것은 믿기 어렵다고. 알겠습니다. 그게 판결의 논리인 거고 그거를 인정을 못한다고 하면 사법부의 판결은 알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정글이 되는 겁니다. 아니요, 인정을 못하는 게 아니고요. 1심 판결문이 나왔는데 우리가 항소를 하려면 1심 판결문에 뭐가 문제 있는지 제기를 해서 그 예. 내용을 가지고 항소하는 거잖아요. 항소의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1심 내용만 가지고 명백하게 무슨 유죄 저희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그건 아직까지 최종적인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논의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사실과 관계 자, 가지고. 지금 네 분 패널께서 마치 재판정에서 지금 뭘 하듯이 지금 뭔가 엄청난 설전을 벌였어요. 지금 뭐 주장은 그래요. 한쪽에서는 이거 방북 대가 돈 넘어간 거 맞지 않습니까? 이쪽에서는 아니 돈 넘어간 거 이건 주가 조작 때문에 근 거예요. 이렇게 맞서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당시에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표가 이 상황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가, 구체적으로는 보고를 받았는가 이겁니다. 지금. 아 치열하게들 오늘 하시네요 보니까. 자 일단 1심 나왔어요. 기소됐어요. 자 이제 그걸 전제로 하고요. 자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 재판을 참 많이 받게 되는데요. 그동안도 여러 가지 재판에 출석을 해야 됐죠. 자 그 관련된 영상 좀 보겠습니다. 대구 소금형이 인정되는데 여전히 자, 화면 좀 볼까요? 좀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재판이 뭐 병합도 되고 하면서 크게 이제 세 가지 재판이 좀 뭐 매일은 아니지만 자주 열리고 있는데 일단 저렇게 돼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선거법 위반, 이건 뭐 격주로, 그리고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이거 같이 하고 있죠. 매주 화, 그다음에 격주로 금. 위증교사도 또 있어요. 이건 월 한 번. 그럼 이건 서울중앙지법이니까 서초동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럼 여의도에서 서초동 이건데 그나마 좀 거리상 가깝죠. 근데 이번에 오늘 기소가 되면서 이 대북 송금 사건은 수원지법에 가서 받아야 돼요. 서울서 수원이면 대략 여의도에서 보면 한 40km 이상 정도 되는데 이것까지 포함 4개 재판이 이제 작동이 돼서 굴러가는 건데 강성필 부위원이죠. 수원지법까지 가려면 여의도에서 아침에 국회 출근했다 가려면 꽤 돼요. 그렇다면 사실상 이거 4개니까 이거 당무 자체가 이거 차질을 빚는 걸 더 그동안도 차질이었다 그랬거든요. 근데 더 차질을 빚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보다 더 혼란스러웠던 총선 국면에서도요. 어쨌든 예. 재판 받으면서 당대표로서 선거 잘 이끌었고 또 그 결과로서 승리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대표 비서실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예. 당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어차피 당무라는 건요. 마지막 회의가 최고회의 9시에 엽니다. 9시 전에 8시 30분에 사전회의가 있고요. 그 8시 전에 전략단위 회의가 있기 때문에 예. 실제로 재판이 8시에 이루어지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당에서 이루어지는 행사에 참석하는 건 조금 어려운 면이 있지만 나름대로 당무에 있어서는 소화하는데 저는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이재명 대표가 4개의 재판을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야당 대표가 탄압받고 있구나라고 느낄 것인지 아니면 정말 나쁜 짓을 했구나라고 바라볼 것인지 저는 그게 궁금하고요. 저는 야당 지지자와 중도층까지도 이재명 대표의 선을 좀 들어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인영 변호사, 지금 사실 이재명 대표의 당대표 연임 얘기가 굉장히 짙게 사실상 일각에서는 뭐 이 정도면 뭐 방향 잡은 거 아니냐 꽤 나오는데 연임이 되고 나서도 계속 재판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총재급이라고 봐야죠. 어떻게 보면 뭐 김대중 총재를 넘어서는 그 정도의 어떤 민주당 내의 권력을 가지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저희도 수원에 광교까지 재판을 가려고 하면 생각보다 굉장히 멉니다. 차가 많이 막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뭐 9시에 그 당에서 뭘 회의를 한다고 하는데 통상 재판은 오전 10시에 재판이 10시. 시작됩니다. 그러면은 적어도 9시 전에는
여의도에서 출발을 해도 제가 봤을 땐 8시 반에 출발해도 10시 재판 법정에 닿기가 만만치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뭐 재판부에서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집중 심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신속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 헌법에 있는 것이고 이미 기존에 있던 사건이 너무 느려졌다라는 것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수원지방법원 같은 경우에는 예전과 달리 문재인 정부 때와 달리 제대로 어떤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이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마치 미국에서 트럼프가 어떻게 했습니까? 일주일에 4일씩 재판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6주 만에 그 재판을 끝내버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도 이미 이화영의 재판에서 나올 사람 다 나와가지고 법원에서 증언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그대로 재판부에 제출을 하면은 검찰에서 증거에 대한 증거 능력은 다 부인할 수가 있습니다. 부동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정에서 판사 앞에서 신준우 부장한테 판사 앞에서 선서했던 그 증거 자료들은 이재명 재판부에 그대로 어떻게 보면 유죄의 증거로 쓰일 수 있고 더불어서 저는 제일 궁금한 것이 실무적으로 이재명 그 제3자 뇌물죄의 담당 재판부가 누가 될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화영이 1심을 재판을 맡았던 신진우 부장판사한테 만약에 재판부가 배당이 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같은 판사한테? 그렇죠. 그러면 훨씬 더 재판이 빨라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그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대장동 사건은 아마 앞으로도 하세월일 겁니다. 하지만 의외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빠른 시간 내에 1심 판결 나올 가능성 전 예측해 봅니다. 일단 재판이 오늘 기일을 통해서 4개가 됐어요.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지금 각각 아까도 잠깐 정리를 좀 해드렸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이래요. 그러니까 대장동이에요. 여기에 보면 백현동, 그다음에 성남FC까지 같이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굉장히 길어지고 있죠. 이거는 뭐 언제 될지 아직 몰라요. 그런데 공직선거법 관련된 거 사실은 누구를 몰랐다. 이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돼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위증교사 있어요. 과거에 검사 잡힌 사건 관련된 건데 이거는 많은 얘기가 비교적 단순하다. 사안이. 그래서 뭐 올해 1심 선고 가능한 거 아니냐. 그리고 이번에 추가된 게 이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이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지금 4개 재판인데 이게 최소 뭐 금고 이상 뭐가 여기서 나오면은 적어도 5년 이상 피선거권 박탈 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 박상수 위원장 저 4개 재판 마지막 건 이제 시작이 된 건데 이제 가장 빨리 나올 수 있는 재판은 뭐라고 보십니까? 뭐 누구나 법률가면 예측할 수 있겠지만 위증교사죠. 왜냐하면 위증교사는 지난해 그 영장실질심사 때 유창원 부장이 그냥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혐의 소명에 관하여 본다.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그냥 딱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민주당에도 지금 법률가 출신 뭐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들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좀 이렇게 귀담아 들어야 되는 분이 이제 이수진 전 의원, 판사하셨던 분. 이 이수진 전 의원이 지금 민주당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분은? 그러니까 그분이 방송에 나와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나도 끝까지 무죄라고 믿고 싶었다. 근데 백현동 사건에서 그 판결이 나온 것을 보면서 그건 다른 재판부도 똑같이 판단할 것이다. 왜냐 법원은 재판부가 이렇게 동일하게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재판을 해본 법률가들이면 압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 영장실질심사 때도 2가지 포인트를 우리는 봤거든요. 그러니까 도주 우려 없고 증거인멸 우려 없다 해서 기각을 한 건 맞지만 두 가지가 진짜 중요한 포인트인 게 하나가 위증교사에 대해서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라고 얘기한 거 하나. 그다음에 2번째 이화영의 첫 번째 진술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화영의 진술과 관련돼서 바로 이화영의 기존 수사기관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라고 해서 이화영의 첫 번째 진술에 대해서 임의성을 인정을 했어요. 이 2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 포인트가 이번에 이화영의 진술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번 재판부에서 사실상 그 같은 판단을 한 겁니다. 법원이 같은 판단을 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영장실질심사에서 위증교사에 대해서 소명된다라고 얘기했던 이 판단 역시 같은 판단으로 이어질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수진 전 의원이 했던 그와 같은 이야기가 저는 되게 귀담아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 민주당에 있는 법률가 출신 의원들, 당협위원장들, 그 정치인들은 알 거예요. 알면서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네, 알고 있다고 봅니다. 4가지 재판이 진행 중이고 3가지가 진행 중에서 하나가 추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4가지 재판이에요. 이게 보통 일은 아닙니다. 지금 재판을
네 가지가 동시에 진행된다는 거는 이게 유례가 없었던 일인데 아무튼 현실로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요. 최근에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약간 당원 당규, 그러니까 뭐 당대표 사퇴 규정, 그다음에 당원들의 권한 강화 뭐 등등등 여러 가지 규정을 바꾸는 일이 오늘도 진행이 됐어요. 근데 이와 관련해서 조금 반대 목소리를 그동안 내신 분이 있는데 어제군요. 이분은 친명 핵심으로 꼽힌 분인데 어제 굉장히 좀 의미심장한 얘기를 해요. 뭔가 약간 민주당 주류하고는 다른 판단하신 건가요? 이분이 친명 핵심이라고 꼽혔던 분인데요. 일단 그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만을 위해서 민주당이 존재하는 건 아니거든요. 대선 후보가 누구일지는 2026년 9월에 가봐야 아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해 당시에 가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대선 후보 공모를 받아봐야 되겠죠. 그렇죠. 김종욱 위원장인가?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을 위한 민주당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최근에 이거 당원 당규 뭐 바꾸는 문제가 있어서 본인은 반대라고 입장을 내면서 동시에 대선 후보는 2026년 9월에 가봐야 돼. 그때 이제 대선 후보 경선에서 뽑히는 그 시점을 얘기한 건데 민주당 내에서는 지금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차기 대선에 출마한다. 이게 기정사실화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핵심적으로 이 내용은 그게 본질적인 내용들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국민의힘에도 당대표가 대선에 나올 때 예외 조항을 두게 돼 있습니다. 근데 민주당은 그렇게 두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예. 그 부분 두자라고 얘기한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 시점에 이 얘기를 하게 되면 국민들이 이 조항을 통해서 예외 조항을 통해서 당대표가 대선 후보로 출마하는 과정에서의 유연성을 주자라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예. 특정인에 대해서 예. 특정을 위한 법률 당원 당규 변경 아니냐라고는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 예. 그 이전부터 충분히 좀 논의를 하자. 예. 우리 당 내부에서만 이 내용을 합의할 게 아니라 외부에 있는 국민들도 이 내용들을 알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이 필요했는데 예. 매우 빠르게 진행하게 되면 이미 오늘 사실상 결정했잖아요. 다. 결정이 김영진 났어요, 의원이 그 지금. 이전부터 예. 많은 논란이 있을 거라고 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어요.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면서 국민들도 이해할 수 있는 당원 당규 개정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측면과 관련해서 왜 당 지도부 또는 당 일부에서 이런 내용들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너무 속도를 내서 진행하고 있는가? 거기에는 국민들이 볼 때 다르게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여지들을 만들어주는 거 아니냐라고 예. 하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저는 이 문제 제기는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니, 공당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방금 평론가 분께서는 이재명 총재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있었는데 예.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지금 보여지는 거죠. 당 내부에 있는 소위 친명이라고 하는 분, 7인의 멤버 중에 한 명이 소위 당 내부의 주류의 입장과 다른 입장들을 제기하면서 당 내부에도 여기에 대한 많은 토론들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당원 개정에 그렇게 비판한 거 알겠는데 굳이 저 표현을 왜 쓰냐는 거죠. 대선 후보가 2026년 가봐야 하는데 지금 모르는 거 아니냐. 이 표현은 왜냐하면 민주당의 주류나 대부분의 분들은 이재명 대표가 차기 대선 후보가 될 거라고 거의 기정사실처럼 얘기하는데 친명 핵심인 김영진 의원은 아니 대선 후보가 그때 가서 누가 될지 누가 합니까라는 얘기를 왜 하냐는 거죠 지금. 그건 팩트죠.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알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면. 그래서 이거 갖다 뭘로 해석을 하냐면 예. 이재명 당대표가 사법 리스크가 있으니까 이렇게 다 이해를 하시는 내용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2026년이라는 상황 자체의 변동 예. 수가 되게 많은데 지금 예를 들면 이 부분을 갖다가 당내에서 충분한 토론과 국민적인 호흡을 가지고 토론하지 않고 예. 밀어붙이게 되면 모든 당원 당규 개정이 이재명 당대표 개인을 위해서 만들어진다라고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제기하는 거죠. 저는 그건 되게 건강한 토론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그런데요 지금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왜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냐. 화면 보겠습니다. 이런 반응입니다. 이재명 대표님 덕에 덕본 주제에 어디서 지금 이런 반응이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냐는 거예요. 대표님 옆에서 일하는 것마다 태클을 걸고 있다 요즘에. 김영진 중진인데 왜 국민이 모르나? 일 못하나? 내부서 말 못하고 밖에서 떠든다.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수박이라는 공격까지 시작됐다는 얘기가 들려요 지금. 최영준 변호사, 이건 뭡니까? 야, 이제 이재명 대표 외에는 다 수박으로 몰리는 겁니까? 저는 저걸 보면서 좀 전에 김종욱 교수님 말씀처럼 저런 비판적인 견해를 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당이 건강하다는 증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런 얘기를 하니까 대번
이른바 개혁의 딸, 개딸들이 저렇게 공격하면서 더 나아가 수박이다라고 하는 걸 보면은 과연 민주당이 지금 그 건강한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아닐 수 없는 것이고, 단순히 어떤 그 좀 전에 얘기했던 대선 후보 이런 것을 넘어서 어떻습니까? 당원 당규와 관련해 가지고 부정부패나 비리 등의 혐의로 기소 시 직무 정지된다. 이것도 지금 삭제하는 건 아닙니까? 네, 오늘 그리고 그런 얘기가 그러니까 사실상 중간당에 넘어갔어요. 그 결정이 그러니까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럼 누구가 있어요? 지금 당직 중에 당 대표로 나오거나 아니면은 3년 뒤에 대권 후보로 나올 분들 중에 부정부패, 비리 연루돼 가지고 재판되거나 기소되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지금. 딱 한 분, 그분밖에 없는 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이와 같은 입법이 이른바 이재명 총재 추대법이라는 비판이 있는 것이고, 더불어서 이게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고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되는 이런 어떤 퇴행적인 것이고, 더불어서 사글에 요즘 뭐라고 돼 있습니까? 독재는 민주를 이길 수 없다라고 했는데 그 독재가 과연 누구를 향한 것인가? 오히려 민주당의 의회 독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이런 맥락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뭐 대단들 하신데요. 오늘 보니까 뭐 아무튼 다음 주제는 여당과 관련된 게 좀 준비돼 있어요. 지금 국회 상황을 좀 다뤄볼 건데요. 먼저 제목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책은 매일 의총 열기뿐? 지금 여당이 뭔가 답답하다는데 대책이 의총을 여는 거예요. 매일 열고 있어요, 요즘에. 일단 최근에 민주당 단독으로 11개 이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결정이 됐잖아요. 그 이후에 뭐 이 상임위원회를 막 단독으로 열고 있어요, 지금. 다른 뭐 야당과 함께요. 오늘 그 모습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님, 중국신당의 이해승 의원님 반갑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금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불참한 가운데 첫 회의를 하게 돼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루빨리 여야가 동참하여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기를. 법사위 열차는 항상 정시에 출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양해신당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초청한 국민신당 스스로 존중하는 과인정 우리 위원회 의결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제도 상임위가 민주당 주도로, 그러니까 여당 의원들은 참여를 안 해요. 그리고 여당 의원들도 지금 상임위 배정 자체가 지금 다 완성이 안 돼 있어요, 거기는 지금. 왜냐면 보이콧 상태니까요. 자, 그러면은 지금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민주당의 모습에 대해 강한 불만 제기를 하거든요. 다 당 강행을 하고 있다, 단독하고 있다. 자, 그러면 무슨 대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당으로서도.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게 뭐죠, 지금? 일단 뭐 쭉 위에는 3가지 사항이 있는데 국민의힘은 전면 불참이에요. 일단 불참. 그냥 참석 안 하는 건데, 그러면은 이 의원총회를 오늘도 열고 어제도 열고 그제도 열었는데, 일단 의원총회 그 모습부터 좀, 여당 의원총회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뜻을 모으기 위한 자리입니다. 앞으로 이런 의총을 매일 저희들이 진행할 겁니다. 최종적인 것은 아직 의총을 조금 더 해서 낼 거다 이 말씀을 드리고, 의회 독재, 독주의 마약을 맞은 것 같습니다. 오만방자함이 도를 넘어섰습니다.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를 강하게 요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만방자 막 이런 표현까지 들어갔는데요. 박상수 위원장께요. 의총 여는 게 대책입니까? 네, 의총 여는 게 대책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그거 말고 다른 게 없는 것 같은데, 좀 보이는 거는. 네, 조금 더 저는 오늘도 지금 우리 천목회 같이 하는 이승환 위원장이랑 점심을 같이 먹었는데, 좀 우리 의원단이 좀 더 강경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 지금보다 훨씬.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럼 지금 상임위원회 사표 쓰는 정도로 되겠습니까? 그냥 필요하다면 지금 민주당에서 법사위원장을 차지하겠다는 의미는
정말 이제 크게 보면 결국에는 이 수사를 막기 위해서 검사들을 탄핵하고 할 때 예, 예. 그 소추위원이 법사위원장이 되거든요. 그걸 자기들이 가져가겠다는 거고 예. 그 정도 선이 아니라 뭐 지금 보면은 이런 당원 당규 개정이라던가 예, 예. 이런 것들이 사실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향해서 지금 나가는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탄핵 소추위원이 법사위원장이 예. 되거든요. 그 자리를 무조건 지키겠다고 하는 건데. 근데 그런 이 정도- 상황이 지금 민주당의 모습인데 제 질문은 국민의힘은 이 어떻게 정도 하냐는 결기로 거죠. 지금 민주당은 밀고 들어오고 있잖아요. 지금 이 예. 정도 결기로 밀고 들어오고 있으면 우리 당도 그에 맞서는 수준의 결기가 필요하지 않겠나. 뭐 의원직 총사퇴나 네, 뭐 전면적인 어떤 카드를 던지면서 예. 예, 정말 이제는 진짜 최상의 그 대결로 이제는 지금 민주당이 그렇게 끌고 왔어요. 이거 법사위원장을 가지겠다. 예. 그리고 당원 당규 이렇게 바꾸겠다. 그리고 탄핵 끊임없이 밀어붙이겠다. 그리고 그 탄핵의 끝에서는 누구의 탄핵이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가는 거고 사실 지난 21대 국회 후반기 때 김도읍 의원이 예. 법사위원장이었어요. 예. 그때 당시에 이상민 장관이랑 검사 탄핵할 때 그때 그 소추위원이 탄핵 소추위원이 김도읍 법사위원장이었거든요. 제대로 역할 못한다고 진보당 쪽에서 법사위원장 교체하라는 성명 내고 막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든 법사위원장을 지금 예. 민주당이 가져가겠다는 거고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추경호 원내대표도 법사위원장만 양보한다면 나머지는 다 저기 하겠다라고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안 되잖아요, 지금. 네, 또 들어줄 생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지금 민주당은 진짜 사생결단입니다. 제가 이 민주당의 아까 김영진 의원님 같은 분들만 예. 충분했으면 정말 민주당이 좋았을 것 같아요. 이게 민주당이 이재명의 사당이 아니잖아요. 민주당이 얼마나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랬으면 진짜 이재명과 결별할 수만 있었다면 이런 무리수 안 둬도 되거든요. 예. 근데 지금 결별을 못하니까 이런 무리수를 던지는데 그렇다면 우리 당도 좀 더 그러한 무리수를 던져가면서 하는 민주당에 밀리지 않는 그러한 좀 행동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의원 총사퇴를 걸어라 약간 이런 말씀을 딱 중간에 해주셨는데 지금 국민의힘 뭐 의원총회 열고요, 뭐 피켓시도 하고 그러는데 딱히 뭐 막을 뻐거라 대책이거나 이게 안 되는 거 아니야 지적 계속받고 있거든요. 화면 좀 볼까요? 지금 보시면은 그제 의총, 어제 의총, 오늘 의총, 그 의총을 했는데 뭐 했다는 얘기는 안 나와요. 뭘 결의했다, 뭘 하겠다는 안 나오고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의견이 뭐 숫자상으로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런 의견이 나오는데 일각에서는 7개 상임위가 남았는데 그저거라도 우리가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11개는 민주당 갔지만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반대쪽, 바른 쪽에서는 아니 그렇게 하는 거는 완전 항복하고 가는 거다. 다 가져가라 그러세요? 약간 이렇게 가는 얘기도 나와요 지금. 자 그럼요. 약간 온건파라고 할까요? 온건파 목소리 좀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원식 의장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오죽하면 민주당 강성 지지층이 남자 추미애라고 합니다. 추미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우리가 7개 상임위를 받아야 되나. 저는 그건 차라리 아니라고. 포기하자. 아예 알아서 해라. 알겠습니다. 한번 입법 폭주하는 걸 한번 그 끝이 어딘가 꼭 보고 싶습니다. 자, 뭐 뾰족한 대책이 없는 지금 여당 상황인데요. 강성필 민주당 부위원장 나와 계신데요. 지금 만약에 뭐 타협이나 이런 게 안 되면 민주당은 7개 상임위원장도 다 가져갈 생각이 있는 겁니까 지금? 이제 일각에서는 시한까지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18개 다 가져가자라는 이제 일각의 의견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비워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게 여당에게 부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당이 보이콧하는 거예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그렇잖아요. 여당이 보이콧하는 게 말이 되냐고. 지금 상황을 보세요. 오물풍선 날라오고 의사들 파업하고 있고 자영업자 연체율 최고치고 공사고 끊이지 않는데 지금 여당이 이런 거 다 팽개치고 뭐 할 겁니까? 특위 뭐 15개인가 만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정책을 챙긴다는 정당이 6월 7일까지 토론회 횟수를 보니까요. 총 16건이 있었는데요. 14건이 야당이에요. 딱 2건만 국민의힘이 했어요. 근데 그 토론회 내용도요. 민생하고 별로 상관도 없어요. 한 달로 늘려봤거든요. 38건의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몇 건인 줄 아세요? 국민의힘이 9건밖에 안 했어요. 뭐 이렇게 정책도 뭐 챙기지도 않고 그러면서 무슨 뭐 여당이 어떤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건지 저는요 추경호 원내대표가요 18개 상임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해야 돼요. 예를 든다면요. 어차피 법사위는 안 될 것 같으면 빨리 포기하고 예. 운영이라도 가져오고 차라리 법사위를 우리가 주는 대신에 11대 7이 아니라 9대 9로 가자라든지 어쨌든 뭐를 던져야 될 거 아니에요. 뭐를 던지질 않고 대통령실 전화만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안타깝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인영 지금 보니까 뭐 여야 지금 뭐 강성필 부장 말씀과 이거 타협 안 될 것 같은데 아무튼 법사위권 자체로 놓고 이거 뭐 한치의 지금 서로의 양보는 없는 상황인데 일단 뭐 그건 그거고요. 이미 뭐 그거는 민주당에서 뭐 절대 안 된다. 그리고 뭐 이 여당에서 그거 아니면 안 된다니까 뭐 타협의 여지가 다 없어 보이는데 일단 남은 7개요. 일각에서는 7개라도 받자. 무슨 소리냐? 그걸 왜 받느냐 하는데 최인영 변호사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결국 민주당에 민주 없고 정의당에 정의 없고 국민의힘에 힘이 없답니다. 힘이 없어요? 네. 왜 힘이 없겠습니까? 소수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뭐 다른 게 없다고 말씀하셨더니 앉았더니 힘이 없다는 힘이 거예요? 없어요. 결국 주먹 휘두르는 민주당한테 지금 억지로 맞을 수밖에 없는데 맞아야 될 때는 그냥 맞도록 그냥 KO 되도록 맞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결국 명분론과 실리론이 있는 것인데 실리를 챙기기 위해서 7개 정도는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와 명분이 오히려 결국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민주당에서의 어떤 입법 독재 이런 것들이 강화된다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오히려 있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그렇게 될 경우 어떻게 되죠? 결국 계속 진짜 국민의 눈에 어떻게 보면 그 헌법에 또 국민의 어떤 시각에 맞지 않은 법을 계속 생산해내면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위헌적 법을 만들면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거를 거부하거나 어떻게 보면 제의 요구할 수 있는 명분만 쌓아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은 대책이 없는 것이 아니고 보이콧 대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이콧이 대책이다? 그렇죠. 마치 우리 조선시대 때 성균관에서 학생들이 어떤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할 때 권당, 청당이라고 해서 성균관을 아예 비워버리는 그런 전략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것을 국민의힘이 대책이 없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고 보이콧 대책으로서 대할 때에 오히려 어떤 그 입법 폭주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이 제2여권을 행사했을 때 그 정당성을 높여주는 그런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이런 점에 비춰봤을 때는 현재 상황에서는 강경론 한마디로 실리보다는 명분을 조금 더 강하게 가는 것이 중장기적으로는 국민의힘의 어떤 그 여론을 끌어가는데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그런 측면이 지금의 어떤 그 여당 의원총회에서의 큰 흐름의 배경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총이 열리는데 아마 최진년 변호사가 말씀하시는 이런 분위기가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뀌어진 어떤 대책이 나오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7개도 이제 안 받는다. 그다음에 결국에는 민주당이 또 7개를 다 상임위원장을 가져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자, 다음 주제는요. 이것도 여당과 좀 관련이 있는데요. 이분 얘기는 뭐 자주 나오는데 본인이 얘기한 적은 요즘에는 거의 없어요. 다른 분들이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일단 제목부터 좀 보겠습니다. 자, 한동훈입니다. 다음 주 전당대회 출마 입장을 내나? 이런 얘기가 오늘 좀 나왔어요. 다음 주면 입장을 내는 거 아니냐고. 그렇다면 일단 달라진 거는 다음 주예요. 다음 주. 자, 관련된 목소리부터 좀 들어보죠. 대표 출마에 대해서 여러 고심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언제 공식적으로 출마를 그런 의사를 밝힐 건지를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비대위원장 하실 때도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정치를 계속 이어가겠다. 어떤 방식으로든. 그리고 총선 과정에서 또 비대위원장으로서 국민들과 당원들에게 약속한 것은 약속을 지키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최근에 한동훈 전 위원장 본인은 절대 뭘 얘기한 게 없어요. 근데 다른 분들의 전원을 통해서 뭐가 알려지고 있거든요. 화면에 있습니다. 최근에 총선 때 영입 인사 그리고 지금 현재 원외 인사들 중심으로 계속 만나고 있대요. 그 줄만남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이게 괜히 만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뭔가를 생각하니까 만나고. 그리고요. 이렇게 이런 분들을 만날 때 이런 얘기를 했다고 알려지는데 그중에 한 대목이 이겁니다. 정부와 여당 협력 당연하지만 이견이 있을 땐 긴장관계 유지하는 게 국민을 위한 건강한 정치다. 정부와 여당, 여기 정부에는 여기 대통령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때로는 여당과 대통령실이 긴장관계 할 수 있다. 그게 건강한 거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이쯤 정도를 주변에 했다 그러면 뭔가 지금 구상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박상수 위원장, 뭐 좀
한동훈 전 위원장의 향후 행보에 대해서 뭐 들으신 얘기 좀 있으십니까? 아니 최근에 좀 보셨어요 혹시? 저는 이제 만나 뵌 거는 5월 중순 때. 5월 중순입니까? 5월 중순 그래도 때. 최근이네요. 예, 점심을 한번 같이 했었고 그랬는데 이제 저 메시지는 어느 분이 저는 저 메시지는 들은지는 않았었는데 다른 분이 하신 것 같아요. 저거는. 네, 그러니까 다른 분이 하신 것 같은데. 그 5월 중순 때는 어떤 얘기를 들으셨어요? 근데 뭐 당이 어떻게 살아날 방법, 수도권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날 방법 이런 것들 그리고 지구당 이야기 같은 것도 원래는 오래전부터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이제 정치 개혁적인 면이죠. 그러니까 이제 지구당만 나중에 이렇게 확 드러난 건데 실제로는 다른 것들도 다른 것들 예를 들어서 뭐 세비를 평균 임금 수도로 낮춘다던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라던가 그러면은 국회 운영이라든가 정치인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 이야기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정치가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구상들 같은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있었고 저 부분은 저도 오늘 오면서 저 뉴스를 접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요즘 한동훈 위원장이 많이 만나고 계세요. 많이 만나고 계시긴 하는데. 그건 사실입니까? 많이 만나고 있는 계시는 건 맞아요. 근데 많이 만나고 계시는데 많이 만나고 계시면서 저런 이야기들이 좀 있었던 것 같기는 한데 만약에 있었다면 뭐 있었으니까 말을 했겠죠. 어떤 분이 들으셔서. 근데 있었다면은 저 이야기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저희가 천목회에서도 밤샘 토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저희들이 이제 반성문 비슷하게 이런 걸 내놨는데 사실 우리가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한테 심판을 받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당정 관계가 그렇게 건강하지 못했다. 예,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좀 반성을 하는 목소리가 있었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그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노골적으로 지금 무슨 이제 윤석열 정부를 마치 탄핵시킬 것처럼 굉장히 이렇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또 우리는 집권 여당과 또 정부로서 관계에서 철저히 또 이거는 또 막아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면에서 그 두 부분을 뭐 동시에 이렇게 어찌 보면은 함께 가져가 보자 이런 원론적인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요. 제가 추가로 질문을 드리면 박상수 위원장께서 보시기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전당대회에 안 나올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안 나올 것 같습니까? 제가 질문 좀 거꾸로 드려보죠. 이거는 뭐 결심을 하실 문제인 것 같고 임박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임박했다. 임박했다라는 생각은 들고 임박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후보 등록이 다음 주면은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음 주에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다음 주에는 후보 등록할 텐데 그러면 뭐 지금 계속 이렇게 가타부타 결정을 못할 수는 없겠죠. 임박했다. 네, 임박했다는 생각이 분위기를 그렇게 느끼셨다는 거. 임박했다 뭔가 입장을 내는데 전당대에 도전하는 얘기를 할 것 같다라는 거잖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국민의힘이 참 그동안 진통이 많았어요. 이거 당대표를 뽑는 룰 얘기, 그다음에 지금 있는 지도부 체제, 뭐 단일이냐 진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라는데 대략 정했어요. 대략적으로. 뭐 크게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그 발표 내용이 있었는데 들어보겠습니다. 당대표 등의 선출과 관련하여 민심 반영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비대위원회에는 8대 2안 그리고 7대 3안 이 두 가지를 각각 반영한 당헌 당규 개정 초안을 비대위로 넘기기로 그 결과에 따라서 지도체제에 대해서는 개정안을 내지 않기로 의결했습니다. 자, 화면 좀 보겠습니다. 오늘 가닥을 잡았는데 일단 두 가지가 큰 내용인데 일단 현행 지도체제, 단일 지도체제 그러니까 당대표 권한이 강한 거예요. 다른 최고위원들보다. 그러니까 당대표 되시는 분이 굉장히 큰 권한 행사를 지금처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뽑는 방식은 지금은 당원들만 참여해요. 뽑는데. 근데 국민 여론조사를 반영하는데 당시 비율만 나왔어요. 여론조사를 30% 섞을 거냐 20% 섞을 거냐 요거예요. 요게 핵심인데. 김종혁 전 행정관 옆집 정당의 상황인데 일단 오늘 저 크게 가닥을 잡은 저 방향이요. 이게 한동훈 전 위원장한테 좀 유리해 보입니까? 아니면 불리해 보입니까? 뭐 좀 어디안이라고 그러잖아요.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이다. 나오면 민심이든 아니면 당심이든 마찬가지로 상관없다 저런 이렇게 거에 얘기를 하는 상황인데요. 저는 이제 다행인 건 국민의힘이 좀 그래도 그나마 좀 상식적인 판단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김기현 체제 만들 때 당원 100% 만들어가지고 그냥 몰아붙여가지고 당대표 만든 다음에 또 당대표 그냥 대통령이 날려버리는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제도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실이 개입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해결책을 못 만들었고 예. 그나마 20%든 30%든 민심을 예. 반영한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적어도 당심으로 모든 것을 제어할 수 없다라는 측면들은 분명히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용산 분위기는 좋지 않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별로 조치가 우호적이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남아있는 70%든 80%든 예. 당원들의 당심일 텐데 이 당심에 대해서 소위 윤석열 대통령이 인정하지 않는 당대표를 뽑았을 때 그 당이 제대로 된 길을 갈 수 있을 것인가. 지금까지 2년의 과정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뜻을 따르지 않는 당대표는 그 자리에 두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국민의힘에 없다고 하면 전 이번에 된 당대표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전 그래서 제도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부분들은 국민의힘이 용산과 다르게 별도로 자기의 자율성을 갖지 않는다면 저는 계속 반복적으로 이런 문제들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근데 하지만 이것도 넘어설 수도 없을 거다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뭐 일단 제도의 개선은 일정 부분 저는 뭐 조금 진전된 내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만들지 않으면 저 제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좀 국민의힘이 대통령을 바꿀 생각을 해야 돼요. 대통령의 마음을 바꾸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런 대통령의 방향을 계속 놔두고서 국민의힘이 앞으로 생존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죠. 대통령 얘기하는데 갑자기 목소리가 좀 작아지는 것 같고 왜 그러셨습니까? 그러니까 답답해서 그렇게. 그렇습니다. 2년 동안 했는데도 이 모양이니까 제가 알겠습니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 경쟁적인 상황에 대한 평가를 좀 해주셨는데 뭐 워낙 여론조사 특히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 여론조사에 보면 압도적으로 높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는가? 다음 주 이 시간 정도면 뭐가 가닥이 잡혔을까요? 기다려 보죠. 자, 다음 준비된 주제에 등장하는 정당과 인물이 있는데 얼마 전에 굉장히 불만 표시를 했어요. 아니 방을 줘도 꼭 화장실 바라보는 방을 줍니까? 막 이런 불만 표시를 했거든요. 이제 좀 변화가 생기나 본데 그 제목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이 방도 싫고 저 방도 싫다? 다 싫은 거예요? 방을 줬는데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든다 이 뜻입니까? 얼마 전에 조국혁 신당이 새로 정당이 의원을 갖는 정당이 됐으니까 국회 이 본청에 사무실 배정받는데 그거에 대해서 불만 표시를 하고 거기 안 들어간다. 우린 그냥 로비에서 회의할랜다. 이런 모습 보였거든요. 그 당시 모습 다시 한번 보죠. 석 달 전입니다. 방원 16만 명이 생겼습니다. 엄청난 공을 달라는 게 아니라 근데 22대가 되면서 의석수가 달라졌으면 그에 그 비례하는 공간 배치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어떻게 두 방 모두 화장실 앞에 원내대표실, 당대표실을 화장실 바로 앞에 배치를 하나? 그건 좀 저렇게 불만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국회 사무처에 방 바꿔달라 그랬죠. 근데 사무처가 약간 난색을 표명했는데 이게 뭔가 좀 변화가 생기나 봅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뭐가 이렇게 화살표가 있는데 이제 조국혁 신당이 원래 배정받은 게 저게 하늘색으로 돼 있잖아요. 3칸이에요, 3칸. 근데 그 옆에 보면은 노란색으로 돼 있는 게 개혁신당이 원래 배정받은 거거든요. 근데 개혁신당이 이거 반납한답니다. 이거 우리 원래 쓰던 데 있는데 다른 데로 갈게요. 이게 170호인데 그쪽이 조금 뭐 넓기도 하고 그렇답니다. 그래서 거기 쓸 테니까 이거 우리 안 쓰겠습니다. 뭐 조국혁 신당 쪽에 주던지요. 뭐 이런 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무처가 그렇다면 이거 괜찮은데요라고 방을 바꿔줄까요?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배정 가능성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보면은 조국혁 신당 저 하늘색 사무실 양쪽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앞에 보면 화장실 이렇게 돼 있죠. 이걸 또 조국혁 신당에서 굉장히 문제 삼았어요. 화장실 바라본다고. 자, 오늘 조국혁 신당 관계자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조정이 완료된 건 아니고요. 합리적인 공간 재배분 문제에 대해서 요청을 드렸고 상당 부분 접점을 찾게 돼서 조만간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강성필 부위원장, 뭐 보도 따르면 개혁신당 쪽에서 사실상 양보한 셈이 돼서 이게 조정이 될 것 같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Not in my backyard라고 님비 현상이라고 하잖아요. 내 집 앞마당에는 혐오시들 들어오는 거 싫어하는 건데
화장실이 혐오시설인가 편의시설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조국 혁신당은 우리 삶에 가장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화장실을 조금 그렇게 보시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 사실 저는 이제 뭐 대표실, 원내대표실 다 일해봤지만 화장실이 앞에 있으면 사실 편리합니다. 예. 의원들이 국회의원들 방에는 다 화장실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원내대표실, 대표실에 화장실이 없어서 다 이 대표님들, 원내대표님들이 또 이렇게 화장실을 가서 사실 또 회의 이렇게 직전에 이렇게 들렸다 가시는 분 많지 않습니까? 또 화장실에서 많이 만나면 민망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근데 물론 이건 있습니다. 제가 화면 보시는 것처럼 지금 대표실과 원내대표실이 가운데 통로를 두고 좀 분리되어 있는 분리돼 것은 있어요. 그건 조금 부적절해 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생각보다 저 가운데 통로가 멀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개혁신당 자리가 비었으니까 그쪽으로 다 사무실을 몰면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한쪽으로 저 가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저건 이해가 가는데 화장실을 가지고 조금 불만 갖는 것은 조금 의정 활동을 안 해보셔서 아직 경험 미숙인 것 같지 않나 그렇게 하고요. 또 저러한 문제를 저렇게 심각하게 대변인이 얘기할 문제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런 것은 원만하게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뭐 최종 조정된 건 아닌데 일단 공간이 나온 거예요. 개혁신당이 아니 원래 쓰던 다른 데 쓸게요 라고 얘기하면서 시작이 됐는데 다음 화면 좀 볼까요? 이겁니다. 다음 공간빛이 나온 다음 화면이 있습니다. 내용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개혁신당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희가 양보해 드릴 테니 저희 자리로 이동하시라 전했다. 그랬더니 개혁신당에서는요. 우리가 개혁신당에 뭐 양보 요구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요. 방이 낮긴 했는데 2층에 특위회의실을 3층으로 보내고요. 우린 그거 쓰고 싶은데요. 다른 공간을 좀 원하는군요. 지금 특위. 거기가 공간이 좀 괜찮은가 보죠? 다른 걸 원하고 있어요? 최인현 변호사? 네. 그러면은 원래 불만을 표시했는데 개혁신당 자리가 났는데 그거보다는 뭐 특위가 있는 쓰는 공간이 있나 본데 그거를 다른 데 옮기고 그 자리를 주세요라고 하는 거네요. 무슨 뭐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뭐 보따리 내달라고 하는 겁니까? 사실 22대 국회가 시작할 무렵에 조국 혁신당 측에서 국회에서 일하시는 청소 노동자들과 식사를 하면서 낮은 대로 임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 많은 국민들이 그래도 뭔가 좀 혁신하려고나 보다라고 했는데 돌아서서 가지고 지금 청소 노동자분들 뒤통수 친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제가 좀 찾아봤더니만 얼마 전에 이제 조국한테 속상한 청소 노동자 이런 식의 어떤 글이 올라왔어요. 뭐냐면은 실제로 이분이 뭐라고 썼냐 하면은 조국 지지다라고 밝힌 분이 평소 때 내가 진짜 청소 노동자로서 나름대로 열심히 일했고 실제로 예전 같은 경우에 정경심 교수한테 영치금도 여러 번 후원하고 응원도 했는데 저런 걸 보면서 열심히 일한 내 몸한테 좀 미안하다. 라는 내용의 그러니까 저런 요구를 하는 거에 대해 실망했다 그 뜻입니까? 그렇죠. 화장실이 앞에 있으니까 지분하고 더러우니까 옆으로 보내달라. 왜 우리한테 그런 화장실 앞에 우리 방을 주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서 일하고 있던 청소 노동자분들이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말과 행동이 다른 그게 내로남불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뭐 조정이 끝난 건 아닌데 또 다른 요구사항이 나와서 뭐 특위 사무실 얘기를 한다 그러네요. 오늘 뭐 보도를 통해서 나온 내용입니다. 참 이게 사무실 보이콧이라고 표현할까요? 이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자, 다음 주제도 하나 준비가 돼 있는데요. 무슨 탄원서 내용이 지금 큰 논란처럼 지금 비춰지고 있는데요. 제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군말 없이 죽어주도록 훈련.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누가 이렇게 훈련이 됐다는 얘기를 한 걸까요, 지금? 이게 탄원서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다는데 최근에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있잖아요. 지금 약간 피의자 신분에서 뭐 조사 대상자가 됐는데 이른바 이제 체병 순직과 관련된 이 내용이거든요. 일단 임성근 전 사단장 얘기 좀 시간이 지난 건데요. 좀 들어보겠습니다. 작전 임무 수행 중에 안타깝게 순직한 고 최해병의 명복을 빕니다. 또 유가족 분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깊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자, 저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사실은 최해병 순직 이 사안과 관련해서 여러 사람이 좀 수사를 받고 있고요. 지금 임성근 전 사장뿐만 아니라 뭐 대대장 등등등도 다 지금 조사를 받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일단 부하,
당시 부하였던 이런 군인들을 위해서 본인이 탄원서를 최근에 냈다 그래요. 근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서 논란인데 그 내용 좀 확인해 보죠. 탄원서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군인은 국가가 필요할 때 군말 없이 죽어주도록 훈련되는 존재다. 근데 이게 좀 이 최혜병 관련된 사안인데 이런 얘기를 좀 했어요. 그리고 경찰과 군대가 다른 점은 군대는 죽으라는 지시 따라야 하지만 경찰은 자신이 피해받는 상황에서 자기 구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군인. 이게 군인이라는 거는 그럼 어떤 존재야? 뭐 이런 걸 또 생각하게 되긴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정치권 일각에서는 굉장히 좀 비판을 하고 있어요. 일단 그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죽으라는 지시를 해도 따라야 하지만 경찰은 자신이 피해를 받는 상황에서는 자기 구제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구절 중에 가장 화가 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무슨 미친 소리입니까 이게? 아니 지금 최상병이 어디 무슨 6.25 전쟁 나갔습니까? 아니면 최상병이 지금 어디 뭐 무장공비 소탕 작전 하다가 지금 사망했습니까? 안타깝게 희생된 병사의 사망을 두고 지금 무슨 군말 없이 죽어주도록 훈련된 존재? 무슨 이런 쓰레기 같은 소리를 하는 겁니까? 유명 비판도 굉장히 거친 표현 들어갔는데 김종욱 전 장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전 진짜 왜 저 사단장을 지키려고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최근의 상황을 보면은요. 아니 본인이 사주로 보낸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지금 의혹 사는 게 그거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군인들이 나라를 위해서 죽을 각오로 싸우는 건 이해가 되는데 군말 없이 죽어주도록 훈련되는 존재라고 얘기하는 게 말이 됩니까? 나 탄원서 낸 내용이 보면은요. 탄원서라고 얘기합니다만 포 11대대장 관련해서 포 11대대장이 문제가 되게 많았다라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 포 11대대장이 가장 이 사건에서 안타까웠던 사람입니다. 녹취록 내용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모든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고 특히 자기 부하에게 전가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이런 사람을 구명해 주려고 소위 지금 의혹입니다만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무위원들이 나섰다라고 하는 의혹들이 나서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나랍니까? 전 이해가 안 돼요. 알겠어요. 지금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뭐 엄청나게 비판했는데 지금 여권 내에서 뭐 유승민 전 의원도 과거 이제 국방위원회 뭐 위원장도 하고 해서 뭐 이런 거에 관심이 평소에 많은 걸로 알려졌는데 이 사안 관련해서 약간 의견을 내는데요. 보겠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적과 싸울 때 목숨 걸어야 하는 건 당연한 군인의 본분이다. 그러나 적과 교전할 때는 방탄조끼라도 입고 싸운다. 근데 이번 건은 뭡니까?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병사에 대한 장군의 평소 인식이 군말 없이 죽어주는 존재라니 세상에 어느 부모가 저런 장군 믿고 군에 자식을 보내겠나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박상수 위원장 이거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 사안은. 우선은 지금 우리 당과 정부 누구도 이 사건을 덮거나 뭐 은폐하거나 그런 생각은 전혀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저는 군을 정훈장교로 다녀왔어요. 공군의 정훈장교로 다녀왔는데 지금 천하람 의원의 저 이야기가 사실 지금 현재 군복무를 다녀온 젊은 남성들의 기본적인 분노고 생각입니다. 저는 정훈장교로 군대를 다녀왔는데 의무복무로 장교로 갔다 온 거죠. 근데 제가 사병으로 갔다 온 친구들이나 이런 친구들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장 분노하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직업군인인 장교들이 우리 병사들에 대한 생각이 너무나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게 너무나 분노스럽다. 이거거든요. 제가 장교 출신이지만 그리고 간부 출신이지만 정말 장교와 간부의 수치입니다. 이건 정말 수치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고요. 이러한 말에 상처 입은 우리 사병 그리고 병사로 우리 그 국방의 의무를 다하면서 젊은 날을 이렇게 보낸 우리 모든 국민분들에게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리고 싶다. 진짜 수치스럽기 짝이 없다. 저런 분을 누가 쉴드를 치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다. 공수처에서 현재 엄격하게 최대한 수사를 하고 있고 그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 탄원서의 저 내용, 저 대목이 좀 논란처럼 비춰졌습니다. 자, 지금 시각 보니까요. 오후 6시 38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MBN 뉴스와이드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상청 등 관련 부처와 자치단체, 소방, 경찰 등에서는 비상 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내륙 쪽에 특히 이제 부안 전북 지역에 발생한 지진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지진 위험에 대한 지역으로 분류가 되어 있지 않은 건 사실이고요. 그런데 부안 지진 같이 잘 알려지지 않은 여러 가지 에너지들로 인해서 이렇게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은 과거보다는 굉장히 높아졌다. 자, 오늘 지진이 발생해서 아침에 깜짝 놀랐어. 전 국민에게 경보가 울렸는데 물론 뭐 다행히 큰 피해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작지만 여러 가지 좀 놀라신 분들, 피해 보신 분도 있다 그래요. 그래서 지진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이게 피해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어떻게 보상받죠? 뭐 이런 얘기도 오늘 많이 물어보시더군요. 자, 일단 화면으로 오늘 지진 상황 좀 정리해 볼까요? 보시면은 규모가 4.8입니다. 올해 들어서 최대 규모인데 부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많은 지진이 바다에서 일어나는데 오늘은 이제 내륙이에요. 그리고 진원 깊이는 8km. 그리고 진도가 5까지 갔을 때요. 전북 지역에서. 그러면 사람이 진동을 느낄 수 있고 창문 등이 깨질 수도 있다. 이런 진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일단 뭐 지진 상황 여진도 오늘 계속 있었는데 아직까지 큰 피해는 없습니다. 천만다행입니다만. 자, 일단 그러면은 일단 뭐 깨지고 피해를 본 게 있어요. 화면도 잠깐 나왔지만 화면 좀 볼까요? 그런 피해 상황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러면은 이런 건데 안희성 변호사 나와 계신데요. 자, 크고 작은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진이 나게 되면은 이럴 때는 지진 같은 경우로 한정을 하다 보면 이래서 뭐 주택에 금이 가거나 아니면 다치신 분이 있는데 이럴 때는 피해 보상 어떻게 됩니까, 진짜? 일단 지진 원칙적으로는 천재지변으로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별도로 뭐 국가에 대해서 보상을 청구한다거나 이런 방법은 없습니다. 본인 개인이 피해를 입은 개인이 사실은 개인적으로 해결하거나 그냥 감내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원칙적으로. 그래서 이럴 때를 대비해서 사실은 보험 상품이 이제 마련이 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판매되고 있는 보험 상품 중에 화재 보험이 있습니다. 화재 보험. 그래서 화재 보험에서 지진 특약 을 이제 가입을 하게 되면은 보상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아, 이런 경우에는 그런 걸로 보험으로. 근데 그러면은 만약에 그런 보험이 없으신 분은 보상은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거네요, 그러면. 그래서 이게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그렇죠. 그래서 저번에 수년 전에도 지진 피해가 좀 속출했을 때 최초 지진이 발생하고 나서 여진이 발생하기 사이에 지진 이 보험 상품에 가입하려고 했던 그 사이에 또 급증을 했어요?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보험사에서 이거는 안 해줬겠네요. 여진으로 인한 피해는 최초의 사고로 인한 피해로 보기 어렵다. 분쟁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보험 상품 판매를 중단했었거든요. 또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사실 아마 많은 분들이 보험 상품 가입을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진은 뭐 엄격히 말하면 천재지변이에요. 예상치 못한 자연의 현상인데 지난 2017년에 포항 지진 굉장히 규모가 컸잖아요. 그리고 피해가 많았는데 그때는 국가에서 보상을 한 게 있었다고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사실상 이 지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전제, 지진은 천재지변이다라고 하는 그 전제가 틀렸다라고 지금 법원에서 판단을 내린 거거든요. 지진이 이제 천재지변이 아니라 인재였다. 즉 당시에 이제 지질 발전소를 이제 건설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어떤 작업을 했었는데 그로 인해서 지진이 발생한 그러니까 것이다. 사람의 약간의 잘못이 있을 수 있다라는 판단이 나온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이로 인해서 국가가 또 시행사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국민에 대해서 정신적 피해를 일부 배상해라라고 하는 판단이 나왔던 것입니다. 아, 그때는 약간 그럼 인재성이 가미가 됐다. 그래서 국가가 나서서 뭔가를 해줬다. 그 판결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렇죠. 사실상 저도 그 당시에 그 판결을 보고 상당히 좀 충격적이었던 기억이 있는데 우리가 지진이라고 하는 것은 천재지변이라는 사실 인식이 있었고 사람이 도저히 그것은 인력으로 막을 수 없다라는 게 사실 지진이었는데 당시에 이제 반대로 사람의 힘으로 지진을 만들어낼 수가 있구나라고 하는 또 생각도 하게 된 판결이었거든요. 그로 인해서 사실은 국가에 대한 이런 책임을 인정을 한 것이죠. 자, 지금요. 이게 천재지변 설명이 들으셨죠? 지금 원칙적으로는 안 되지만 뭐 상황에서 약간 사람의 잘못이 가미가 된다면은 국가가 보상을 해준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준비하셔야 한다 이런 얘기인데 이거는 천재지변이 아니잖아요. 오물풍선. 이것도 피해 났거든요. 뭐 차량이 파손되고 그랬는데 일단 그와 관련된 영상부터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피해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국회에서도 인식하고 있어 민방위 기본법 개정을 통한 입법 보완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법 개정 이전이라도 적극 행정 차원에서 피해 주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번 달 내에 신속히 지원하는 방안을 서울시 경기도와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면은 이 현행법상으로는 뭐 근거법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이걸 좀 마련하겠다잖아요. 그럼 지금 안 된다는 건데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번에 오물풍선 날랐을 때 피해 보신 분 있어요. 저렇게 자동차 압류 다 깨졌거든요. 저분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냥 당한 거잖아요. 지금 상황이. 근데 최인영 변호사, 이분이 보험 처리를 했다고요? 다행히 이분이 보험을 들면서 자차 담보 계약을 체결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고쳤는데 앞에 유리창이 완전히 나가서 새로 했는데 비용이 한 53만 원을 들었는데 그거를 해서 증빙을 한 다음에 보험사에 제출을 했더니만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보험사에서 받아준 거예요? 그렇죠. 자기 어떻게 보면 부담금 20만 원 이외에 53만 원 중에 33만 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했다라고 사실 하는데 그 전에 이게 보험사에서 처리가 되느냐 안 되냐 이게 그렇죠. 막 잘 논란이 모르겠다 됐던 그랬거든요. 것이죠. 논란이 됐었는데 이 부분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천재지변 면책조항. 근데 천재지변이 단순히 뭐 비가 많이 온 것뿐만 아니고 전쟁, 내란, 폭동, 경우에 따라서는 어떻게 보면 파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보상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조금 어떻게 보면 고객들의 어떤 필요에 조금 더 가까이 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얼마 전에 한여름에 비가 갑자기 많이 와가지고 주차를 해놨는데 물이 다 들어와서 차가 완전히 못 쓰게 되는 그런 케이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케이스에도 예전에 논란은 됐습니다만 보험금을 지급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약간 비슷하게 적용을 한 그렇죠. 거네요. 그렇다는 점에서 이런 부분이 있고 저는 이번에 자동차 이외에도 보면은 한 지역의 농가에 어떻게 보면은 비닐하우스에 떨어져서 비닐하우스 훼손되는데 그런 것 같은 경우에 따라서 농민들이 풍수해 보상보험 이런 것들이 드는데 똑같은 논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인 보험회사의 어떤 보험금 지급 정책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참 이런 거 오물풍선 피해까지 걱정하는 상황이 됐는데 근데요. 이 오물풍선 관련해서요. 방글라데시의 한 유튜버가 그거 좀 그만 좀 보내라. 막 뭔가 춤을 추면서 항의하는 듯한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다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보셨다 그러네요. 뉴스와이드가 좀 준비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나 오물풍선 그만 날려. 누나 오물풍선 그만 날려. 지금 저 영상이 나가는 동안 제가 제작진부터 설명을 좀 들어서 찾아봤는데 저게 방글라데시 유튜버래요. 그럼 유튜버 본인이 채널 운영하시는 분인데 전 세계에서 신청을 받는답니다. 어떤 글을 써주고 자기가 그걸 보여주면서 춤을 출 테니까 이거 원하신 분들은 보내주세요라고 해서 물론 대가를 받겠죠. 근데 이거 아마도 우리 한국 분인 것 같죠? 한국 분이 저렇게 글을 보내서 이거를 이 판넬에 써서 춤춰주세요라고 요청한 것 같아요. 저런 걸 한답니다. 북한과 관련해서 여러 건이 있다 그래요. 뭐 하지 마라, 왜 그러냐 이런 걸. 근데 이번에는 정은아 오물풍선 그만 날려 이렇게 누가 신청하는 걸 들고 저렇게 춤을 추면서 홍보를 한 건가요? 광고를 한 건가요? 아무튼 저런 모습도 있답니다. 북한에서는 안 받겠죠, 저거를. 40만회 조회수가 40만회나 넘었다 그래요. 많은 분들이 보셨네요. 자, 다음 마지막 주제, 뭐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마지막 주제 가보죠.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전면 휴진 결의는 그간의 요청에 제발 귀 기울여 달라는 저희의 마지막 몸부림입니다. 한국 중증질환연합회 입장. 어떤 어떤 동원력 대한민국협회의 18일 전면 휴진과 맞물려 중증질환자들은 죽음으로 내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픈 것을 선택한 것도 아닙니다. 부디 아픈 환자들이 치료의 기회를 얻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자, 제목이요. 엄벌해달라, 의사들에 대해서. 그리고 고소고발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 나왔어요. 화면 좀 볼까요? 지금 집단 휴진 결정이 계속 나오는데 서울의 큰 이런 빅5 병원들도 막 집단 휴진하겠다고. 지금 보세요. 18일 전면 휴진 결정한 게 삼성 서울병원, 서울 성모병원, 서울 아산병원. 정말 큰 병원들이에요. 그리고 세브란스 무기한 휴진 결의. 서울대병원 17일부터.
다 합니다. 다. 이 큰 병원들이에요. 자, 그러자 아까 화면에 나왔던 분들이 중증질환연합회 소속되신 분들이거든요. 아프신 분들도 거기 들어가 있었어요. 그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화면에 있습니다. 보시면요. 진료 거부한 이런 의사 병원들 고소 고발 검토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안지성 변호사. 예. 고소 고발 검토한다. 이거 고소 고발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건가요? 어떻게 처벌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일단 말 그대로 현재까지는 고소 고발을 검토하는 단계인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상 이 환자와 병원, 의사 측의 이런 진료 의무라고 하는 것은 환자와 병원의 그런 진료 계약에 따라서 발생하는 사적 의무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를 위반했다 그래서 형사 고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은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다만 지금 정부에서 예고하고 있는 것이 이제 전면 휴진 파업 결정에 따라서 이 근로 유지 명령과 또 이어서 업무 개시 명령을 예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불응했을 때는 당연히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거든요. 예. 이에 대해서 환자 입장에서 한번 고발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최윤정 변호사, 이거 저분이 저 환자분들이 많아요. 저 연합회 가입하신 분들. 그러면은 오죽 답답하면 그리고 중간에 제때 치료를 못 받으신 분들을 봤으니까 저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있어야 될 곳은 파업 현장이 아니고 치료하는 병원이다.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예. 모든 국민들이 저와 같은 잠재적인 우려를 가지고 있을 것이고 우리는 잠재적인 우려지만 지금 중환자의 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인 생존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지금 의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긴급한 환자에 대한 어떤 응급의료나 이런 부분은 계속 한다고 하지만 정상적인 진료를 하려고 예약해놨던 분들 아무도 못하고 수술을 하려고 했던 분들도 전혀 못하게 된 것이거든요. 결국 이런 상태에서 정부가 업무 개시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를 할 경우에는 의료법 위반, 나아가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른바 부작위에 의한 업무방해죄 이런 부분도 지금 될 수 있는 형법적으로 상당 부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본인들은 이미 법률적인 검토를 거쳤다라고 하지만 국민들 특히 중환자들의 목숨을 담보로 이와 같은 정부와의 본인들의 어떤 밥그릇 다툼 이런 식으로 어떤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저와 같은 파업이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서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이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제스처로 저렇게 하는 것은 변론으로 실질적인 어떤 파업으로 들어가는 것은 절대 있어서 않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환자분들의 목소리까지 좀 들어봤습니다.